어, 교과서 3장 경영학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역사는 크게 보면 미국 경영학의 역사, 그 이전에 더 역사를 가는 보면 프랑스 경영학, 그 다음에 독일 경영학, 그 다음에 크게 미국 경영학인데, 그러한 독일 경영학하고 그 미국 경영학이 일본 경영학에 영향을 주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파가 돼서 되게 순서는 프랑스 경영학, 독일 경영학, 그 다음에 미국 경영학, 그리고 미국 경영학과 독일 경영학이 일본에 전파가 되고 일본이 또 우리한테 전파가 돼서 일본 것이 순전히 다 온 건 아니고 일본 거보다는 훨씬 더 미국계 많이 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경제학 역사는 몇백 년 되지만 경영학 역사는 100년이 조금 넘는, 다시 말하면 경영학의 아버지를 갖다가 테일러라고 보면 테일러가 처음 쓴 책이 1903년, 1911년이니까 한 110년, 우리가 2013년이니까 110년 정도 역사를 갖는 것이 현대 경영학의 역사의 시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무슨 독일 경영학, 프랑스 경영이 있었지만 그렇게 뭐 완벽한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영학 역사를 보면 여기 써 있는 대로 1935년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성전문학교하고 연희전문학교의 상과라고 하는 것이 개설이 된다. 여기 보성이 어디예요? 보성이 지금은 녹차로 유명한 보성이지만 그 보성이 아니고 지금으로 보면 여기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학교를 얘기하고요. 여기 연희전문학교는 알죠? 이건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연희전문학교입니다. 그래서 35년도에 상과, 옛날에 우리 상업고등학교에 상과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상과가 35년도에 개설된다. 1950년도에 그 보성전문학교, 지금으로 보면 고려대학교의 교수였던 김인직이라는 사람이 독일 경영학 책, 다시 말하면 독일 경영학 우리가 경영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영경제학을 최초에 번역해서 경영학 교재로 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57년도 12월 달에 지금 현존하는 한국경영학회가 창립이 되고 60년대 이후에 미국 경영학 중심으로 경영학이 발전해왔다. 7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강이 기적을 만들면서 현대적인 경영관리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게 된다. 1980년도에 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서 전략적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 경영학의 역사를 보면 70년대는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말이 있어요.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말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시스템 어프로치인데 내가 경영학 배우기 시작한 1978년도에는 경영학 책의 교과서의 부제목으로 대부분이 책들이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략적 경영 또는 전략 경영이라는 말이 상당히 모든 책에 부제목 등장할 정도로 전략 경영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도, 건양대학교가 생긴 91년이죠. 90년도 들어오니까 개방화 시대나 무한 경쟁 상황이 도입되면서 글로벌 경영 전략 또는 고객 지향적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고 98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상당히 95년도 시점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3W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비즈니스의 핵심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물론 이제 이코노미, 이비즈니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지식경영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 시간에 지식경영 배웠나요? 지식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지식의 종류는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그리고 암묵지, 형식지. 그래서 주로 지식경에서 다루는 지식은 암묵지 상태의 방법지를 지식 창고에 넣어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사용해서 공유하고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내자 하는 게 바로 지식경영인데, 그러한 지식경영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IMF를 극복하면서 무한경쟁이나 장기불황 상황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따지면 권투를 할 때 되게 권투를 어떻게 하죠? 어떤 급별로 권투합니까? 체급별로 하죠. 뭐 벤턴급이다, 미들급이다, 이렇게 헤비급 이렇게 체급별로 하는데, 농구 샵은 어때요? 농구나 배구 같은 것은 체급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따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한경쟁이라는 말은 권투 같은 경기가 아닌 뭐 키가 작은 민족이든 키가 큰 민족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 무한경,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영 및 디지털 경영 체제가 구축되는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된다. 경영학의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학 전설학에서 경영학 역사 이전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가 기원전 10세기로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도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타국과 무역협정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상당한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은 인적 자원을 갖다가 뽑아서 뭐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건설공사가 잘 안 됐을 거다. 그러면 그때도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로 가면 피라미드, 뭐 이런 운하 공사가 많았었는데, 뭐 지금 같으면 어때요? 뭐 중장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 그러한 거대한 돌을 또 수천 개, 수만 개를 갖다가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정도의 경영 방식이 도입됐을 거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문화 공사에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상당한 정도의 경영 기법이나 관리를 방식하시고 아마 했을 거다 하는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손자병법의 저자가 여기 나와 있는 손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늘날 경영학에서 원용하는 그런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서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1770년도에 나오죠. The Wealth of Nation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분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업. Division of Labor. 노동을 분업한다. 왜 분업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공식이 뭐죠? 생산성. 영어로 우리가 productivity라고 하는데, 생산성은 인풋분의 아웃풋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에 자본이 들어가면 자본 생산성이 될 것이고, 만약 노동이 들어가면 노동 생산성이 들어갑니다. 자본 플러스 노동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등등 이렇게 다 들어가면 그런 생산성, 우리가 무슨 생산성이냐? 토탈 프로덕티비에서 총생산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총생산성. 예를 들어서 신문에 아무 얘기가 없이 뭐 미국이 일본보다 생산성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할 때 생산성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신문에 잡지에 나오는 생산성은 주로 노동 생산성을 얘기합니다. 같은 생산성은 인풋분의 아웃풋이다. 특히 인풋에 원료가 들어가면
원료가 들어가면 생산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율이라는 말을 써요. 수율.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뭐 식빵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밀가루 한 포대가 식빵을 100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0개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20개 만드는 사람 100개보다 뭐예요? 수율이 좋다. 수율이 좋다. 원유 1배럴을 갖다가 정제를 했는데 가솔린이 나오고 등유, 경유, 중유, 뭐 벙커슈가 나오는데 비싼 가솔린이 많이 나와야 결국은 수율이 좋은 거죠. 비행기 같은 경우도요, 수율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 수율 관리를 하는데, 비행기의 자석을 잘 팔면 수율이 좋다 그래요. 수율이 좋다. 수율. 그래서 생산성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용어 중에 수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으니까 경영학 공부하는데 수율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수율.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여기 분업을 설명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한테 너 핀을 만들어봐라. 근데 한 사람한테 핀을 만들으라고 하면 핀을 몇 개 만들겠어요? 고경백, 몇 개쯤 만들겠어? 핀을. 예? 핀을 하루에 하나 만들겠어? 못을 만들면 자네가 하루에 몇 개 만들겠어? 10개는 고사하고 1개도 못 만들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철광석이 나오는데 철광석 캐야죠. 그렇죠? 그걸 뭐 재련을 해야죠. 그래서 10사람이 그것을 분업을 해서 만들면 핀을 수십 개 만드는데 만약 혼자 만들면 거의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분업을 해보니까 훨씬 더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되더라.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오더라도 분업이 되어 있죠. 무슨 뭐 교학처가 있고 뭐 학생처가 있고 기획처, 이거 다 분업이에요. 그렇죠? 회사에 가도 어때요? 회사가 무슨 부서가 있습니까? 제조업체 가면 관리부가 있고 뭐 생산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고 자재구매부가 이렇게 부서가 있죠. 이렇게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기능이 유사한 기능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하나의 작업 집단화해서 부서를 만들어요. 부서를 만들어 건 전부 다 사실은 여기 나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1770년대의 이야기가 언제 저것이 깨지기 시작하냐면 1990년대에 와서 해머와 챔피라는 사람이 리 엔지니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그 분업에 의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나면 이제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면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접수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돈을 주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한 사람 돈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고객은 빨리 모든 걸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접수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함께 다 혼자 다 해버리면 그날 돈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학에서 처음 또는 공공기관에 처음 도입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스톱 서비스. 들어봤죠? 우리도 영국정보관에 가면 거기 지금 써 있나요? 원스톱 서비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다 한 번에 처리되는 그런 걸 우리가. 근데 원스톱 서비스가 사실은 1770년도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몇백 년 지속되다가 90년대에 와서 이런 걸 깨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뭐 찰스 바베지라는 사람이 기계 제조의 경제라고 하는 책에서 공장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와 분업의 중요성, 이 사람이 얘기했던 분업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규모의 경제란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뭐 규모의 경제가 있다. 경제학 시간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규모의 비경제, 규모의 경제란 말을 해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라인에서 적어도 1년에 연간 뭐 50만 대는 만들어야 규모 경제가 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 수가 한 800배드는 되어야 규모 경제가 있다. 대학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한 15,000명은 되어야 규모 경제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일정한 숫자가 되어야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 또는 분업이라는 걸 주장을 찰스 바베지가 저 책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독일 경영학은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그 프랑스 사바리의 상업학에서 계승 발전한 것이 바로 독일 경영학인데, 그래서 상업학에 기초한 경영 경제학으로 발전이 되었다.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이 경영 경제학이라고 하는 독일 말을 제가 써준 적이 있습니다. 학리의 바탕을 둔 철학적 논리적 이론에 가깝고 이론적 논쟁 과정을 거쳐 형성된 학문이 바로 독일 경영학이다. 독일 경영학은 경영의 객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상품 생산이나 경영의 경제적 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둔 이론적 경영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 경영학 하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용어는, 독일 경영학은 독일 사람들은 경영 경제라는 말을 쓰고, 또 결국에 미국 경영학이 실천적 경영이라고 하면 독일 경영학은 이론적 경영이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때 밑에 표는 안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영학은 독일 경영학이 이론 경영학인데 비해서 미국 경영학은 상당히 실천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경영 관리학이다. 그래서 미국 경영학은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 경영학의 두 번째 특징은 실용주의에 기초한 실천과학이며 응용과학 성격을 갖고 있고 경영 관리를 위한 도구 성격을 갖는다. 세 번째, 실천적 경험적 생산 과정을 배경으로 한 경영 관리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미국 경영학은 6가지 정도의 매니지먼트 정글 현상을 발생한다. 6가지 배웠죠? 관리 과정 학파, 경험 학파, 인간 행동 학파 배운 것처럼 그런 6가지의 학파. 5번째는 미국 경영학이 응용과학적 실천적 경영학 특성을 한다. 그래서 경영의 주체인 인간의 초점을 둔 경영관리론으로 발전되었고, 주로 경영관리적 접근 방법을 지향하는 게 미국 경영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의 큰 차이는, 독일 경영학은 이론 경영학이었다고 하면 미국 경영학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실천 경영학이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의 경영학의 주 내용 중에 가장 아까 경영학의 옛날 아버지였던 테일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테일러의 경영학을 우리는 scientific management 또는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해요. 과학적 관리 또는 테일러 시스템이란 말을 씁니다. 이러한 테일러가 살았던 시절을 보니까 1856년도부터 1915년도에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1903년도하고 1911년도에 두 권의 책을 써요. 1903년도에 쓴 책이 샵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경영 관리라고 하는 책을 썼고, 1911년도에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과학적 관리의 원칙.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태업을 많이 했어요. 태업이라는 게 사보타지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드라프팅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했다 해서 표류 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표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경험과 직관에 의한 경영을 했다. 경험과 직관에 의한. 직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인투이션 또는 익스페리언스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했던 방식이 바로 표류 관리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태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서 결국은 고임금 저노비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하시면 근로자는 어때?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월급을 많이 받고 싶죠. 또 사장 입장에서는 노비가 적게 주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100개를 만들던 것을 200개를 만들면 임금도 더 줄 수 있고, 그렇죠? 임금을 더 주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100개 만드는 것보다 200개 만드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비가 어때요? 노무비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올리면 결국 얼마든지 이 고임금 저노무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타임 스타디와 모션 스타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루에 표준 과업량을 정했다. 이제 표류 관리 시절에는 하루에 몇 개 만드는 것이 목표인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타임 스타디와 동작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작업의 낭비 요소를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재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100개 만드는 게 표준이다. 이런 표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나오는 표준 과업량을 달성한 사람들한테는 임률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임률을 적게 달성하는 사람들은 임금 깎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을 준다. 근데 100개를 만드는 게 표준하면 100개 곱하기 1,000원씩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5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50개에다가 1,000원을 곱해서 주는 게 아니라 50개 만드는 사람은 500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월급이 확 태어나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도 100개를 만들어서 임률을 1,000원 받고 싶어 하겠죠. 그게 이제 바로 나중에 다음 장에 나오는 차별적 성과급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1900년도 초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뭐 직능별 직장제도라고 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었고 일을 계획하는 부서와 일을 실행하는 부서는 달라야 되겠다 해서 일을 계획하는 부서를 기획부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업 지도표 제도에서 어떤 작업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를 거쳐서 하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작업 지표를 만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결근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그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상당히 빨리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지도표들. 그래서 우리가 인스트럭션 카드 시스템인데 나중에 이제 요 제도가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의 효시가 됩니다. 뭐 시간연구, 동작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공학과라고 하는 게 출발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하루의 표준 과업량을 설정해서 표준적인 제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성공에 대해서는 고임금을 주고 실패에 대해서는 손실 더 임률을 깎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일러의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임률을 많이 주는 사람과 임률 적게 주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테일러가 했던 테일러 시스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작업의 합리화와 생산성, 능률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됐다. 그리고 아까 그 포맨, 직장이라고 하는 사람, 포맨. 영어로 우리가 포맨이라고 그래요. 직장. 뭐 우리나라 회사 가면 직장이라는 말보다는 기장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기장. 옛날에는 일본 말로는 발음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를 내가 읽진 않겠어요. 예, 동영상 찍는 거니까. 그리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노가다? 예, 노가다 뭐라 하죠? 요 한자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포맨에 대해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양성 기간이 단축되고 미숙련자의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 조직의 전문화를 제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테일러 시스템의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 노동을 지나치게 강화한다. 노동을 지나치게 강화한다. 왜 강화해요? 아까 50개 만든 사람, 100개 만든 사람 중에 50개 만드는 사람이 열심히 해도 어때요? 50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해보면 어때요? 시원찮은 사람 있죠? 그것처럼 일을 시켜도 남보다 반밖에 못하는 사람, 3분의 2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월급을 잘하는 사람은 개당 1,000원을 주고 그 사람 500원 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듯 할 듯 막 일을 하겠죠. 그 결국은 뭐예요? 노동을 강화하는.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기계화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생산 통제 기술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이나 근로자의 사회적 관계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기계화하고 창의성을 무시하고 고품질 산업이나 장치 산업에는 이런 게 잘 적용이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테일러가 만든 방식이 좋아서 나빴어요? 당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방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먼 훗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인간관계론이라는 학문이 인간관계론 파가 등장하는. 그래서 1920년대 들어오면 메이오와 리슬리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론, 휴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 정반합에 올려면 정반 들어봤습니까? 정반합. 헤겔의 정반합. 다시 말하면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이고 이게 합이에요. 이게 정, 이게 반, 이게 합. 그래서 역사가 너무 이쪽에 강하면 더 강한 거에 대한 또 비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원리에서 테일러가 태제라고 하면 안티테제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인간관계론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포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거의 같은 시대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포드라는 사람. 포드 여러분들 뭘로 알고 있어요? 포드 자동차. 포드가 그 유명한 T카라고 하는 차를 만들어서 몇 천만 대를 팔고 그랬어요. 포드 시스템 또는 포드 짐이라고 하는데 이 포드의 기본적인 이념은 저가격 고임금입니다. 저가격은 뭐예요? 자동차 가격을 시장에 나가서 팔 때 1,000만 원 팔던 것을 500만 원 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금 어떻게 돼요? 50만 원 주던 사람을 100만 원 준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루의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늘리면. 어떻게 늘렸어요? 그래서 저가격 고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고객한테 봉사하고 또 근로자들한테 고임금 주니까 봉사해서 저가격 고임금에 의한 봉사인데 결국은 포드는 그래서 기업을 뭘 봤냐면 봉사하는 기관으로 봤어요. 여기 써 있죠. 봉사, 서비스하는 기관을 봤는데 그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뭘 통해서? 저가격 고임금을 통해서. 그래서 기업을 공중, 소비자들이요. 공중에 대한 봉사 기관을 봤다. 그러면 포드는 어떻게 해서 저가격 고임금을 시행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동시관리를 통해 가능했다. Management of Synchronization. 우리가 이동조리법. 컨베이벨트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벨트가 쭉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동안에 뭐가 돼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컨베이벨트에 의한 이동조리법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노동을 제품의 기술적 진행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산 공정을 연속시켜서 단순 작업한 것이다. 어떻게?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조리법을 채택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동조리법이 그동안 제조업체의 관행이었는데 올해 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조리법 등장하는데 그게 보면 이동조리법 안 하겠다.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셀을 만들어 셀. 그래서 요 안에서 쭉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다 완성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셀 방식으로 제조에 그동안 100년 이상 해왔던 것들을 다시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셀 방식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하튼 간에 아주 오랜 동안 100여 년 가까이 포드가 나온 이후에 1910년, 20년 그 사이에 이 포드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이런 이동조리법이 제조업체의 생산의 관행처럼 해왔던 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개별 작업을 갖다가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작업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 동시관리 개념이다. 포드 시스템 원칙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했다. 그리고 부품을 규격화했다. 또 기계 공구 작업을 전문화했다. 나아가서 어디까지? 경영도 전문화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 지향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반대는 뭐예요? 다품종 수량 생산. 지금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입니까? 다품종 수량 생산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다품종 수량 생산. 다품종이라는 얘기는 품종은 많은데 양은 적다는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소품종 대량 생산은 품종의 수는 몇 개 안 되고
수량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우리가 소품종에서 다품종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갑니까? 개인의 니즈, 욕구가 다 다양하다. 왜 다양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불러 그렇죠. 배부르니까 자기의 취향이 다 다르죠. 그렇죠? 취향이 달라요. 생산의 합리화 원칙이 이제 등장하는데 3S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은 효과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포드가 이동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지 않고 차를 만들면 12시간 동안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만들으니까 2시간에 12시간에 차들밖에 안 만들었는데 저 컨베이어 벨트 이용하니까 뭐 2시간에 1시간만 차가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1시간 뚝뚝 떨어졌다 해서 차 만드는 총 시간이 뭐 1시간 걸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기아나 현대나 이렇게 뭐 TV에 이렇게 보면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보이지만 그게 뭐 30초, 40초 만에 차가 마지막 하나씩 툭툭 나오지만 30초 만에 차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프레스 공정에서부터 찍어가지고 자동차 얼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도장 공장 가서 페인트에 담궜다가 뺐다가 열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탑재를 시작해서 마지막 시운전까지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시간은 30초, 40초만 하나씩 만들어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포드 시스템을 해보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생산성 향상, 저가격, 고임금을 실했다. 그러면 포드가 갖는 한계는 노동자의 자율성, 창의성 약화되고 인간을 기계화했다. 왜 기계화하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그 사이에 그 작업이 완성이 돼야죠.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의 자율성이나 기계화하는 거 아니냐. 그 문짝 다는 거 보면 자기가 30초 동안에 자동차 문짝을 달면 이쪽 사람이 30초간 다는 거 저쪽 사람 똑같이 해봐요. 그럼 그 다음엔 그 사람 다른 일 또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해요. 예.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계화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갖다가 결국은 투쟁하려고 뭘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노동조합.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 계기를 가져왔고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처럼 인간관계론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미국 아까 두 가지 그 포드나 테일러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고 이 페율은 프랑스 사람 경영관리론의 시조인데 이 사람이 산업 및 일반 경영관리라고 하는 책을 1916년도에 써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뭐 다 세 가지 내용 정도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기업 경영의 활동을 이 사람이 처음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업 경영 활동은 기술적인 활동이 있고 영업 활동이 있고 재무 활동이 있고 보존 활동이 있고 회계 활동이 있고 기타 관리 활동이 있다. 이렇게 6가지로 처음 페율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업 경영의 활동을 이렇게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한 것은 여기 경영관리 활동은 이렇게 또 5가지가 있다. 그래서 플래닝, 오가나이징, 디렉팅, 코디네이팅, 컨트롤링에서 PODCC 여기서 요 경영관리 활동이 있다고 하면서 요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 관리 활동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리고 그 관리 활동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 통제한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통제란 말은 뭐 감독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개념. 계획에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조직의 미션, 비전, 목적, 목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계획이다. 그리고 조직은 뭐예요? 조직화하는 거죠. 조직화해서 직무를 이렇게 그룹핑해서 거기에 사람을 책임과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할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조직하는 것이고 지휘는 뭐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구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하고 지휘 3가지 뭐라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모든 활동에 조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통제는 평가하는 거다.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대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 막스 베버. 독일. 이 사람은 유명한 게 관료제론. 뷰로크레스. 관료제론. 대규모의 복합적인 조직의 관리에 효과적이다. 여러분들 관료제라고 하면 듣기 좋아 나빠요? 근데 하나도 안 좋을 게 없다. 보세요. 관료의 권한을 규칙 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한다. 조직의 계층화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조직화하고 피라미드 조직국을 한다. 직무의 집행은 형식을 갖춘 서류에 의해서 행해진다. 전문화된 직무를 수행한다. 나쁜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말 별로 없어요. 근데 단점을 보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책임 회피를 하고 책임이 분산된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다 나쁜 얘기예요. 관료제 이걸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 형식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한다겠죠? 형식주의. 아는 사람? 형식주의의 영어 표현은요. 레드 테이프라고 하는 말이 형식주의라는 뜻이에요. 왜 형식주의냐면 레포트를 써가지고요. 레포트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스태플로 찍어요. 그러고 나서 빨간색 테이프로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붙여. 여기 그 스태플러 작곡이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빨간색 테이프를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서 붙인 이유는 뭐겠어요? 왜 붙였겠어요? 윗사람한테 내 보고서가 눈에 띄게 하려고. 근데 너만 붙이면 눈에 띄지기죠? 근데 네가 붙이면 누구부터 붙여? 얘도 붙이고 얘도 붙이고 얘도 붙이고 얘도 붙였어. 눈에 띄어 안 띄어? 똑같이. 그게 형식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드 테이프라고 하는 말이 형식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교수가 세계에서 나밖에 없는데 이야기를 지금 안 들은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요. 영원히 못 들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책임을 회피한다. 책임을 분산한다. 관료의 전횡과 방해, 정보 지원의 행위, 파벌주의. 우리나라 어떤 민족성 중에 나쁜 것 중에 한 가지가 파벌주의가 많죠. 학력, 지연, 그렇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하면서 술이 뭐였어요? 앙숙이었어요. 앙숙. 전라도 학생 손 들어봐요. 전라도 학생. 경상도 학생. 네, 경상도 학생. 전라도 학생은 경상도에 가서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부산역 앞에서 김대중 선생 하면서 막 혼자 소통을 쳐요. 근데 만약 경상도 사람이 광주역 근방에 가서 그거 하면요, 거의 빠져 죽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요. 분위기가. 무지 강합니다. 광주라고 하는 동네가 강하고. 그러나 광주나 전라도는 대통령 선거하면 어때요? 항상 야당이 90%가 나와요. 경남도는 몇 %가 나와요? 70%가 나와요. 충청도 어떻게 나와요? 50대 50, 51대 49 줄타요. 그렇죠? 그래요? 예. 서울, 인천이 또 인천은 60이 뭐예요? 야 42여예요. 서울은 어때요? 강남은 여, 강북은 야. 이게 결국은 지역주의라고 하는 지역주의.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달라요. 성향이. DNA가 달라. 광주 사람과 전라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좀 달라요. 가장 좋은 것은 어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보통. 내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도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속을 위해서는 아주 빨라요. 절대로 충청도 사람들이 꼭 느린 거 아닙니다. 느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아까 50대 50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충청도가 무진장 중요해.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대고 떨어지고 절차. 전라도 사람들 어때요? 무조건 뭐 조천시든 무조건 야해.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 90%가. 그러니까 철학이 분명한데 철학이 어떤 철학이에요? 한쪽을 치우친 철학이에요. 한쪽을 치우친 철학. 그래서 이 파벌주의, 뭐 지연주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제일 심한데 이걸 깨는 방법은 도를 없애야 돼요. 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러든지 도를 다 없애버리든지. 이게 벌써부터 도를 없애려고 하는 작업들은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꼭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대전하고 충남 나눠졌죠. 광주하고 전남이 나눠졌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묶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시로 바꿔. 도시로 묶어요. 도시로. 그렇죠? 네. 여하튼 여기 나오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로는 출발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하나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이거 하다 보면 결과가 이쪽으로 나빠진 단점이 나와서 우리가 관료주의에 빠졌다 하는 말하고 관료제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관료제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런 거에 아주 전인 것처럼 관료제라고 하면 관료제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료제로는 뭐 특별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 빠졌다. 관료주의 좋지 않은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네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뭡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두 번째가 뭡니까? 포드 시스템. 세 번째가 페이올의 경영관리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막스 베버의 요 네 가지를 고전이론이에요. 고전이론. 경영학의 고전이론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30년대 20년대 후반부터인데 요 메이오와 리슬리스버그의 호손 실험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내용을 보면 과학적 관리법의 안티테제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엔티 또는 안티의 태제의 반대가 안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의 안티테제로 등장한 게 인간관계론인데 인간관계론은 여기 나오는 메이오와 그의 제자 리슬리스버그가 호손 실험을 약 9년 동안 했어요. 몇 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 실험을 통해 가지고 9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인간관계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첫 번째 실험은 24년부터 27년 뒤에 실험을 했는데 작업장에서 조명도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 한쪽 작업 라인한테는 밝게 해주고 한쪽은 어둡게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생산성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밝은 데가 좋아요? 어두운 데가 좋아요? 밝은 데가 좋아요? 어두운 데가 좋아요? 근데 결론은 어땠어요? 결론은 작업 능률에 별로 영향 없다. 여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큰 소리로 밝은 데가 좋았더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간다. 여기 나왔잖아요. 조명도 실험했는데 작업 능률에 별로 영향이 없다. 왜 밝은 데가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그랬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영향이 별로 없다.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실험을 했어요. 2007년부터 96년. 근데 여기도 작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인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생산성하고는 큰 무관했다. 세 번째, 면접 실험을 했고요. 네 번째는 배선 관찰 실험을 했는데 이 배선 관찰 실험에서는 의미 있는 걸 얻었어요. 직장 내에 비공식 조직이 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비공식 조직이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처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비공식적 지역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